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설희 교수입니다. 병원에서 뵌 얼굴도 몇 분 계시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이거든요. 이따가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연전에 우리나라가 국가 치매 책임제라는 걸 이제 세계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 기념으로 50세 이상 성인에서 당신이 앞으로 노인이 됐을 때 가장 두려운 병이 뭔가 이거를 여쭤봤더니 대부분이 치매를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인 연령층에서 가장 걱정되는 병 두 개는 이제 더 이상 암이 아니고 치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우리가 보통 한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중풍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요한 질환 중에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오늘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치매가 과연 뭐를 치매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치매가 왜 생기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전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란 뭔가, 그다음에 우리가 치매는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그다음에 과연 치매라는 것이 치료 방법이 있기는 한가, 혹은 이제 이게 예방이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궁금한 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치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한자어인데요. 보면은 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그래서 단어 뜻은 좋지를 않죠.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나 멍청이가 되는 질병, 이게 좀 어감이 좋지를 않은데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어린이 시절에, 그때 이제 동네에서 어르신들 중에 노망 났다 혹은 망령 들었다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보면은 치매가 가장 악화된 상태를 이제 보통 우리가 망령 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매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때 배우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예전에는 특히 여성분들은 배움의 기회가 박탈돼 가지고 배움이 좀 적었죠. 그렇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이제 몸소 터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지식과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뇌에 어떤 병이 생겨가지고 그 작동하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차츰 그러한 기능들, 특히 이제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킬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집에서 가정사만 돌보는 아주 단순하게 그 집안 일만 하시는 분들은 치매 발견이 늦을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여간에서는 틀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뇌 기능을 잘 유지하다가 후천적으로 뇌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지 기능이 손상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킬 정도,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치매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는 크게 세 가지 증상을 가져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맨 먼저 떨어지는 것이 기억력이죠. 아마 여러분들 벌써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고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 나를 보더니 금방 알아보고 누구누구야 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 같긴 한데 나는 저 친구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는 TV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가요 프로그램에서 어떤 가수나 탤런트 얼굴을 보고 이름이 영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렵게는 명칭 실어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연세 들어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많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다든지 누가 옆에서 힌트를 주면 그렇지 하고 금방 생각나는 경우 이거는 그냥 연세 들어서 생기는 노인성 건망증이죠. 그런데 이제 같은 사람 이름을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만날 때마다 모른다. 그러면 이제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인지 기능이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모임에 나가면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는 다 괜찮은 것 같고 판단력도 좋은 것 같고 기억력도 나보다 좋은 것 같은데 나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의기소침해지면서 우울감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치매 초기에 우울증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미 생활도 좀 덜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임에 나가는 것도 횟수도 줄고 왜냐하면 가면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가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혹은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다른 친구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모임에 나가는 걸 꺼리게 되죠. 이제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조금씩 일상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방향 감각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 타고 어딜 갈 때 이제 갔다가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려면 버스 번호를 집에 오는 쪽으로 가는 번호를 똑같은 번호인데 갈 때 올 때가 그 위치가 다르죠. 그러면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지만 내가 옳게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집에서 오는 버스를 타면은 정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익숙하던 길에서 방향 감각을 처음에 잃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매일 다니는 길 아니고 다른 출구로 나오면은 이렇게 낯설어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주위에 저명한 저기 약국이 저기 있으니까 우리 집은 어느 쪽이다 이렇게 미뤄서 생각해 가지고 낯설은 데서도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이런 때는 이제 정상인데 집이 바로 여기인데 이 방향을 거꾸로 해가지고 어느 쪽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헤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것은 아니겠죠.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주부들은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제 그 물건이 썩어 나가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쇼핑을 갔다가 매일 눈에 띄는 것만 사와가지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계속 같은 걸 많이 사놓으신다든지 물론 이제 요새는 어르신들도 홈쇼핑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지난번에 샀는데 똑같은 걸 또 구입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다른 사람 눈에도 띌 정도로 반복이 되면 그러면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증상을 얘기할 적에 어쩌다 한 번은 누구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게 여러 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거는 이제 분명 치매 증상의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라는 것은 사실은 병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질환 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감기 이것도 병명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감기라는 것은 증후군의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떤 분은 두통이 생기거나 재채기, 콧물, 가래가 많이 나고 또 어떤 분은 열이 많이 나고 인후통, 목이 아프거나 혹은 어떤 분은 감기 걸리시면 설사를 함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증상,
지금 말씀드린 온몸이 쑤시고 열도 나고 눈물 콧물 나면서 기침 가래가 심하다. 그럼 우리가 그런 증상을 다 감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뭐 상기도염, 그다음에 뭐 비염, 그다음에 인후염 이렇게 이제 그 조목조목 그 증상에 따라 가지고 병명을 나누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치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총집합제를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치매의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병들은 한 70에서 80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질환들이 치매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병이 알츠하이머 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은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뇌혈관이 손상돼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치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루이치 치매라는 여러분은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파킨슨병이라는 병을 잘 아시죠? 이렇게 걸음걸이가 나쁘고 얼굴 표정도 없으면서 손을 덜덜덜 떨고 허리가 꾸부정하게 그다음에 걸을 때도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걷고 가는 그런 병. 이제 그 파킨슨병인데 이 치매와 파킨슨병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병. 그게 이제 루이치 치매인데요. 이 루이치 치매는 아주 이상하게도 환시, 환청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다고 얘기를 하든지 방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여기 천정에 벌레가 수십 마리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근데 전혀 그런 환시 증상이 나타나도 이상하게도 하나도 무섭게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금 뭐가 보이냐 그러면 흰쥐들이 뭐 6마리가 있는데 어미가 하나가 있고 지금 어미를 졸졸 따라서 간다. 이렇게 굉장히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징그럽거나 무서워 생각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루이치 치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두측두엽 치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마 쪽, 이쪽이 이제 이마 옆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전두엽이 앞에 있어 전두엽이라고 그러고, 이 옆에를 측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두엽과 측두엽이 먼저 망가지는 그런 치매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전두엽이 하는 일은 우리가 철들고 배우면서 본인이 원래 하고 싶던 그런 욕망을 이렇게 자꾸 억누르게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교양이 쌓이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내가 여기서 기침을 크게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한테 실례가 되니까 억지로 참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두엽이 하는 일인데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기억력보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아무 데서나 쉽게 화내고 사람이 좀 뻔뻔해진다고 그럴까?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덕망 있는 분인데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자면 상가에서 큰 소리로 웃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평소에 굉장히 점잖은 분이 이제 이만큼 술이 취하면 막 많이 떠들고 평소에 아주 조용하던 분이 막 떠들고 또 왜 이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점잖던 사장이 직원들이랑 술 한 잔 딱 걸치면 이렇게 넥타이를 막 이마에다 내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술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전두엽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점잖고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이 억제했던 전두엽 기능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은 술이 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이것이 평상시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자기한테 해가 되는 소리라든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은 크게 떠들고 막 다른 사람을 야단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속해요. 그래서 저 전두측두엽 치매 환자들은 초기에는 이제 신경과 의사보다는 정신과에 많이 가죠. 너무 사람이 이상해졌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심하기도 하고, 이제 왜 가끔 그 신문지상에 보면은 여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바리맨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자들도 많이 있는데 대개 보면 좀도둑이나 그 큰 사기도 못 치는 파렴치범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형무소에 그런 파렴치범으로 몇 번 이상 수감이 된 사람들은 풀어놔야 다시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앞 이마를 열고 그 전두엽이 지나가는 회로를 이렇게 수술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아무 생각이.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본인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하튼 그런 전두 측두엽 치매는 이제 보통 맨 처음에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병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0대 말이나 70대 초에 시작이 되는데 저 전두 측두엽 치매는 10년 좀 빨리 시작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대 이상에서 나중에 노인에 대해서 걸리면 가장 두려운 병이 뭘까 그랬더니 이제 1위가 치매였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에서 조사한 것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대충 노인 인구의 약 10%가 이제 치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사실은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더 이상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경제적 부담도 많이 가고 또 실제로 65세를 노인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은 70세가 넘어야지만 노인 대접을 해줘.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서 이 노인을 70세 정도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일수록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웃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노인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역전이 될 거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은. 지금은 일본이 세계 최장수 국가지만 우리나라가 최장수 국가가 된다는 그런 국제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한 2050년 정도 되면.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산 인구가 꼴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를 하려면 부부 한 쌍당 2.1명을 출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겨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1도 못해서 지금은 0.7 이렇게 되니까 정말 큰일 났어요. 이제 이론대로라면은 수백 년 얼마 지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측건데 지금 한 84, 5만 명의 현재의 치매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뇌졸중이나 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중증 장애 이런 것을 받고 그다음에 뇌졸중도 이제 그 장애 진단을 받는데 치매는 지금 장애 진단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치매 환자를 장애인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맨 먼저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장애인을 위한 그 복지 기금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치매 환자들이 일시에 80만 명 이상이 만약에
장애인이 된다. 그러면은 각자 돌아가는 쓸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치매를 사실은 장애인으로 취급해 주지 않는데 치매 환자를 돌보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진은 멀쩡해 보이지만 반신불수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중증 치매보다는. 그죠? 그래서 사지가 멀쩡하다고 장애인 취급을 못 받는 중증 장애인에서 이제 우리 치매 환자들인데요. 실제로 암 환자나 뇌졸중 환자들은요, 일정 기간만 지나면 본인 스스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집에 계시라면 혼자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치매 환자는 어느 정도 중증에 들어가면 3살짜리 어린아이랑 똑같아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자꾸 일을 저지르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항상 그 환자를 돌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할 한 사람이 묶이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환이 사실은 치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 따지면 치매는 굉장히 돈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경도 인지장애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제 보통 우리가 치매 진단을 할 때 이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 나이에 나만큼 배운 나하고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를 해서 그 중에 내가 아주 못하면 치매. 근데 이제 내가 젊었을 때만은 못하지만 내 또래들이랑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중간은 간다. 젊었을 때만은 지금 확실히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내 또래들이랑 비교해보니까 중간은 간다. 그러면 이건 노인성 건망증이에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가 아니고. 근데 이제 치매까지는 안 갔는데 내 또래보다는 좀 못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경도인지장애,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도인지장애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상 노인이 1년에 치매로 갈 위험성이 한 1 내지 2%밖에 안 되는데 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10배쯤 높아요. 한 15 내지 20%가 1년에 치매를 가거든요.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 4년 정도 지나면 절반, 8년 지나면 거의 100%다 치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도인지장애가 어떻게 보면 치매 고위험군이고 그때부터 바짝 정신 차려서 열심히 치료를 해야지만 치매로 갈 위험성을 그나마 낮출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중에는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너무 높다, 혹은 혈당이 높다, 혹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이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왜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왜 복용을 하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있지 않으면 혈관에 자꾸 병이 생기고 혈관이 뚱뚱해진다고요. 염증도 생기고 혈관이 두꺼워지니까 결국은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생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은 이제 정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환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혈압과 혈당과 그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치를 정상 범위 내로 낮춰놓은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도인지장애는 우리가 심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도인지장애가 더 이상 치매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 조사는 한 4,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9년에 보면 치매 1인당 관리 비용이 한 2천만 원이 넘는데 사실은 저보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만 해도 세계에서 수명이 저렇게 제일 짧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중이 높은 그런 나라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는 왜 생기는가? 치매는 뭐 뇌 이상의 결국은 뇌가 병드는 그런 것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제 손주들이 자네끼리 다투면서 이렇게 머리를 주워박으면 야 머리 주워박지만 머리 나빠져 그런 소리 하실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어르신들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반복적으로 머리를 얻어맞으면 치매가 올 위험성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치매 ABC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면 이제 치매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를 갖고 태어나요. 태어날 적에. 그러면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그 중에 수천 분의 1도 못 쓰고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뇌는 조물주께서 굉장히 여유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데 피부나 그다음에 근육 손상이 생기면 흉은 지더라도 몇 달 뒤면은 새살이 돋아서 아물잖아요. 뇌는 그렇지 못합니다. 뇌 조직은 새살이 돋거나 이게 아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유분을 충분히 만들어 1000억 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이 중에 다만 한두 개라도 기억을 하신다면 그 기억이 지금까지 몰랐던 거를 뇌에 어디에 가서 저장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뇌에 그만큼의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죠. 가지가 뻗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만들수록 치매가 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이에 무슨 뭘 배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배움은 죽어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배우면 그것들이 신경 어딘가는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경 가지가 점점 뻗어나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할수록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성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건강한 뇌는 저렇게 한 1.3에서 1.5kg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는 뇌는 이제 많이 쪼그라들었죠.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는 한 90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많이 이렇게 쭈그러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얼핏 보면은 이제 가을철에 우리가 먹는 호두처럼 생겨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치매 걸린 뇌를 호두뇌, 월넛 브레인이라는 이제 그 별명을 쓰는데요. 이게 건강한 세포는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세포가 저렇게 병들면 어디 지금 기억을 저장할 장소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억도 잃어버리고 새로운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런 세포를 가지고 생기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정상 사람의 기억 중추. 여기가 이제 해마라고 하는 기억 중추인데요. 이렇게 뚱뚱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게 이제 이렇게 쪼그라붙으면 빈 공간이 나와요. 이 치매가 조금 진행된 사람들 보면 정상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한 3분의 1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마가 하는 일은 저장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이 해마는 입력시키는 장치예요. 입력. 그래서 왜 요즘은 다 이 스마트폰이 다 해주지만 전에는 이렇게 어디 음식점을 찾으려면 114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전화번호를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약하려고. 그러면 114에서 전화번호 물어가지고 거기 식당 예약을 하고 이제 끊는단 말이에요. 예약 누구 몇 사람 해주세요. 끊고서 조금 있다가 한 사람 늘었다 또 전화해야지. 그러면 금방 까먹죠. 조금 전에 전화는 내가 그 번호를 외워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려면은 그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렇게 잠시 동안 저장하는 것이 이 해마가 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마가 망가지면 다른 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기억을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옛날 기억을 참 잘하세요. 그렇지만
최근 기억을 못 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입력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매 어르신을 처음에 모시고 오는 자제분들한테 어머니 요새 기억력이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기억이 더 좋아요. 제가 6살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뭐 어디를 몇 반을 꿰매는데 지금 그 바누스도 기억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오늘 아침 뭐 드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못 하세요. 아침에 뭘 드셨는지 기억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기억은 소상한 것까지 하지만 방금 전 오늘 한 것은 전후 관계가 바뀐다든지 아예 기억을 못 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기 기억 상실 이거는 이제 치매의 초기에 잘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태어날 때는 사실은 이렇게 볼품없는 이런 신경세포를 갖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태내에서 조금 자라가지고 한 2년 정도만 되면 거의 이렇게 많이 가지를 많이 뻗는데요. 이제 한 30이 될 때까지 신경세포는 계속 가지를 많이 뻗습니다. 이렇게 많이 뻗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30대가 지나면 조금씩 기억력이 퇴보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기억력 좋다고 소문났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제일 많이 외울 때가 언제냐 하면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영어를 전공하지 않는 한 그때부터는 점점 이렇게 줄어붙어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옛날에 아시던 단어의 한 절반 정도 제일 많이 알 때 절반 정도밖에 지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다시 보면 금방 옛날보다는 쉽게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신경세포를 갖고 태어나서 점점 교육과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식을 쌓고 지혜가 생기는 것인데 치매라는 것은 이렇게 잘 발달되었던 신경세포가 점점 이렇게 거꾸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자꾸 새로운 걸 배우면 이 가지가 여기서 또 뻗고 이렇게 또 뻗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고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신경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는 신경세포가 쪼그라드는 그런 거를 우리가 신경세포 사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어서 없어진다 얘기를 하는데 보면 제일 큰 원인은 물론 나이예요. 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환갑 때는 한 1 내지 2%가 치매인데 60이 넘어서는 이제 나이가 5살 증가할 때마다 2배씩 치매 환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85세, 우리나라의 경우 85세 이르면 약 46%, 두 분 중 한 분이 거의 치매거든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이제 그 부부들이 100년 해로를 하시게 되면 어느 가족도 치매에서 자유로운 가족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둘 중 하나는 치매 환자고 하나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보면 유전적인 소양이 상당히 강해요. 치매는. 그래서 직계 가족 중에 치매가 있으면 내가 치매가 될 위험성이 약 40%쯤 높아집니다. 그리고 감염병, 우리가 지금도 다시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데 처음 겪어본 코로나, 지난 3년간 우리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 독감과 더불어 걸리신 분들도 있고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걸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강력한 전신성 염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후에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고
사람의 이름도 옛날보다 더 기억을 못 하겠고 판단력도 좀 덜 생기고 그래가지고 브레인 포그라는 말이 생겼어요. 뇌 안개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이미 치매를 앓던 분이 코로나를 앓게 되면 뇌의 염증 반응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나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 코로나를 앓았던 분 중에 전에는 치매가 없었는데 다른 이제 기저 질환에 있는 분들, 예를 들자면 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다른 분들보다 더 치매로 갈 위험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면 지금보다는 치매 환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 이게 이제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 환경위험자 중에 특히 초미세먼지, 이제 PM 2.5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미세먼지는 잘 걸러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 자체가 사실은 이 호흡기로 들어오지만 이게 너무나 물질이 작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면 후각신경을 타고서 바로 뇌까지도 올라가요. 그런데 뇌에 만약에 이 초미세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노화와 더불어 치매를 일으킬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머리를 다치는 경우에도 실제로 세포 사멸이 되니까 치매가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특히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이제 부정맥과 같은 이런 경우에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뇌가 점점 영양이나 산소 이런 거에서 공급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가 빨리 사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생활양식이라는 것은 평생 앉아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좌식 생활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일반 서서 일하거나 걸어서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많이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만이나 당뇨 같은 것들은 다 염증을 유발하는 장치라서 이것들이 신경세포 사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 얘기한 그 초미세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방, 고열량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단 음식이거나 입에 아주 고소한 것들, 그 다음에 영양 불균형과 이제 비타민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이 클래식 500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얼핏 생각하면은 잘 드시고, 여유롭게 생활을 하시니까 영양 측면에서는 별 탈이 없겠다 그랬는데 예상외로 단백질하고 알부민이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식단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골고루 섭취를 안 하셔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편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과 같이 드시더라도 지금은 이제 소화 기능이 전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 흡수가 전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년 그 건강검진 받을 적에 반드시 그 단백질하고 알부민 수치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상외로 우리 저 클래식 워크에 사는 어르신들이 그런 저단백, 저알부민 상태들이 꽤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금속도 항상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피할 수는 사실은 없죠.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금속에 많이 이제 오염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자재들 많이 이제 믿을 수가 없고요. 전에 이런 일도 제가 봤어요. 이 친구가 한의사가 하나 있는데 약재의 거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좀
귀하고 무게, 되게 한약재라는 게 무게로 달아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뻘에다 담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그 먼지 비슷한 걸 잔뜩 묻혀가지고 무게를 이렇게 늘린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약을 지을 적에 우선 바람으로 털기도 하죠. 물에다 잠가가지고 그런 나중에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중금속 성분과 함께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도 사실은 이제 참치와 같이 이렇게 큰 먹이사슬에서 맨 상위 최상위 포식자 얘들은 자기가 직접 먹지 않더라도 꼬맹이 고기들 물고기들이 먹은 중금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축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로 참치와 같은 것들은 뭐 어린이나 임산부들한테는 뭐 얼마 이상을 먹이지 말아라 뭐 이런 그 규제도 생기고 그런 거 다 중금속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이 치매가 아까 이제 태어나서 잘 성장하다가 이제 뇌에 병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돼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태내부터 이상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굉장히 말 많은 마약들, 젊은이들 사실은 마약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극히 일부만 드러나죠. 극히 일부만 드러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자랑도 하고 그랬었는데 절대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유층 자제들이 미국 생활을 많이 해본 친구들. 미국에서는 이제 일부 주에서는 마리화나 같은 게 합법화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센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 자꾸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그 샌프란시스코는 그 옛날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지금은 미국의 최악의 도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금 급격히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다운타운에 가서 그 대로에서 한 골목만 뒤로 가면 그 좀비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다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보면 하루 종일 그러고 서 있다고요. 그게 다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 그 중국에서 만들어낸 그 마약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악성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것을 만약에 임산부가 술이나 마약을 취하면은 애한테 그대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애 두뇌 발달이 잘 안 되고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세포를 1000억 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한 500억 개밖에 못 갖고 태어난다. 그럼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치매가 올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임신 빈혈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태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두뇌 발달이 이상이 생겨서 나중에 치매가 더 잘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그 뇌 손상이 왜 위험한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그 아틀란타 올림픽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마지막 성화 봉송자가 누구였냐면 무하마드 알리였어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프로 복싱 선수. 근데 그 보신 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손을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프로복싱 선수였습니다만 그 사람이 상대 선수 한 100대 때릴 때 자기도 한두 대는 맞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평생 그걸 직업으로 삼았으니까 머리를 얻어 맞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두 가지 병이 생겼어요. 파킨슨 병도 생기고 치매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얻어맞는 경우 그래서 이제 복싱 선수나 미식축구 여러분 아시죠? 미식축구 이렇게 헬멧 쓰고 머리 쾅쾅 부닥치고 하는 그 미식축구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치매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대학 때 미식축구 선수로 프로팀에 갔다가 1년도 못 뛰고 연봉을 막 수백억씩 받고 갔는데 1년도 못 뛰고 어디가 다리가 부러져서 선수 생활을 못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서 5년, 10년 이렇게 이제 프로 선수로 생활하게 되면
머리를 반복적으로 아무리 헬멧을 쓰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겉으로 달걀 멀쩡해 보이는 것도 계속 흔들면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뇌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맞게 되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세포 사멸이 오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번이라도 의식을 잃을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타격을 입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요즘에 보면은 헬멧도 안 쓰고 자전거 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뭐 스쿠터 같은 거 타고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넘어져 가지고 이제 머리를 크게 부닥쳐 가지고 의식을 잃게 되면 한 번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치매가 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 손주들이 자전거나 이런 거 탈 적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심뇌혈관 질환 중에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부정맥이나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좋지 않아서 이제 치매가 쉽게 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만과 당뇨는 항상 이제 잘 붙어 다니죠. 그런데 이제 이 비만, 당뇨 이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뇌에 이제 이 독성 단백질, 아주 유명한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40대 초반부터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40대 초반부터 저게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한 30년쯤 쌓이면 그것이 이제 치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는 건데 왜 70대 초반에 알츠하이머병이 많이 생기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한 3, 40년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신경세포들이 기능을 못 해가지고 알츠하이머병에 이르는 거죠. 아마 산화성 스트레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화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화성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기능이 좋아가지고 산소의 독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독성 산소가 나오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효소들이 많은데 우리가 나이 먹어갈수록 산화성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항산화 효소의 생산이 점점점 줄어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따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평소에 여러분이 먹는 그런 음식에 항산화 성분이 많은 그런 재료들을 택해서 드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고 그렇게 하면 염증도 덜 생기고 노화도 덜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주 내용 중에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인데 알츠하이머병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심장병, 암, 호흡기 질환, 뇌졸중, 그다음에 사고에 이어서 사망 원인 6위에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군가는 경제 활동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미국에서는 3위인 질환이에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10대 사망 원인에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만큼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5살 증가할 때마다 2배씩 증가를 하고, 대개 알츠하이머병은 전에는 평균 11년, 진단받고 11년 정도 사신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수명을 다 하세요. 왜냐하면 영양 공급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감염증 이런 것이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병의 진행을 완화시키거나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요. 작년 가을, 그 다음에 올 봄에 드디어 이제 그 두 약이 미국 FDA에서 승인을 했죠. 여러분 아마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길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0대 초반부터 쌓인다는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없앨 수 있는 약이 이제 드디어 생기게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식약처에 이제 신청이 됐는데 아마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내년 빠르면 이른 봄이나 아니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이 알츠하이머병을 진단을 하려면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 부검을 통해서 뇌조직에서 아까 이 아밀로이드 저거를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알츠하이머병을 앓았었구나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아밀로이드 페트라는 검사가 한 10년 전부터 과학 발달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찍으면 당신은 앞으로 10년 혹은 15년 후에 병이 생기겠다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병명이 생겼냐면요. 이 어거스트 데터라고 하는 당시 51세 여자가 치매에 걸렸는데 가정주부가 치매에 걸렸으니까 일단 기억력도 없지만 주부로서 할 일을 아까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식사 준비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망상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 자기 남편이 이제 식사 준비를 잘 못하니까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어떻게 요리법을 물어보고 그걸 물어보면 이렇게 보고선 너 이웃집 여자랑 정분 났지 이러면서 하도 못 살게 구니까 결국은 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당시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정신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다가 이제 강제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입원하신 다음에 매일 밤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이렇게 망상 생기고 또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벌컥벌컥 지르기로 하고 헛골 보고 헛골 듣고 하는 이런 것이 생기다가 3년 반 만에 사망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인데요. 지금 보면은 한 거의 80대 노인처럼 보이죠. 이게 그 환자 51세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처음에 그 병을 진단했던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고요. 그때 이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상 사람의 뇌는 이런데 정상 뇌는 이런데 치매 걸린 사람의 뇌는 이래요. 호두 닮았죠. 이제 이렇게 많이 쪼그라붙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뭘 했냐면 저 병에 걸린 사람의 뇌를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현미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시커먼 덩어리들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학회 가서 발표를 했죠. 51세 여자가 이렇게 치매 증상이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이런 덩어리들이 보였다. 그래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논문도 한 페이지 반짜리 짧은 논문인데 지금 이제 거의 1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불리는 아주 위대한 그런 업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신경세포는 이렇고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은 이런데 그 중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는 이제 병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그 항아밀로이드 치료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전 단계 정상 노화에서도 혹시 알츠하이머병 위험으로 갈 예측도만 된다면 평소에 약값이 충분히 싸진다면 우리가 지금 비타민 먹듯이 미리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이제 앞으로 치매가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치매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제 꿈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상태에서도 약을 쓰면 여기 이 나쁜 이 덩어리가 여기 이제 바로 아밀로이드 덩어리인데 이게 없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만 없앴지 벌써 신경세포는 이렇게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덜 망가졌을 때는 이게 망가질 찬스를 갖다 없애주면 이거는 약간 더 이쪽으로 가까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독성 물질을 없앤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치매가 진행된 사람들한테는 그 약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치매를 갈 위험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명약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아까 평균 9년에서 11년 정도 이렇게 사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알츠하이머 병은 예측이 탁탁 돼요. 초기 3년, 중기 4년, 나중에 3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사람 이름, 물건 이름을 이렇게 까먹고 있다가 조금 지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걸 의지하게 돼서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다가 나중에 이 단계 말기에 이르면 어머니 태반 속에 있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아기처럼 그런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결국은 이 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염증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제일 흔한 원인이 흡인성 폐렴이에요. 흡인성 폐렴.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면 나중에 진행을 하게 되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양 상태도 나쁘고 그러면 보통 사람은 감기로 지나갈 것을 이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폐렴이 생기고 폐렴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거나 요로 감염이나 욕창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진성 감염으로 돼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기억은 잘하는데 최근 기억이 없어요. 최근 기억. 오늘 아침 뭐 했지? 어제 저녁에 뭐 했나? 그럼 어제 저녁에 했는지 오늘 아침에 했는지 이렇게 시간 간격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보면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은 얘기를 아주 뭐 하루에 10번씩 하는 사람. 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본인은 정말로 몰라서 묻는 건데 이제 가족들은 귀찮죠. 아까 얘기해 줬잖아 이렇게.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성격이 더 나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부러 뭐 골탕 먹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흔히 물건 등옷을 입거나 엉뚱하는 것을 이제 그 전화기 들고 목이 말라서 냉장고 딱 열었다가 거기다가 물 꺼내고 냉장고 안에다가 휴대전화 딱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전화기 어디 갔지? 그리고 이제 보면 나중에 냉장고 안에 전화기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중기에 가면은 이제 없었던 얘기를 꾸며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생각 안 해도 샤워하고, 그 다음에 팬티 입고 그 위에 옷을 입고 이러는데, 이게 조금 되면 이제 거꾸로 입어요. 겉옷 입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팬티를 입거나, 혹은 이제 아주 심각한 경우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아침에 부인이 일어났는데 계속 울고 있더라.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티셔츠를 입으려고 그러는데 티셔츠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머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팔 끼는 데를 자꾸 머리를 집어넣으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는가. 그래서 혼자 울고 있더라서 모시고 왔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옷 입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테스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점퍼 같은 거를 이렇게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을 이렇게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팔 소매를 하나를 이렇게 일부러 뒤집어 놔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세요. 그럼 보통 사람은 이렇게 보고 소매를 다시 정상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아무 데나 껴가지고 쑥 들어가는데 뒤집어 놨으니까 한쪽은 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아요. 물론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서늘하면은 조금 반팔만 입다 조금 이렇게 긴 옷을 입고 그래야 되는데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 옷을 입는다든지 그 반대로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반팔을 입고 나선다든지 하는 계절 감각에 맞지 않게 옷을 입는 그런 것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망상이 잘 생겨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둔 곳을 잊어버리면 몇 번 찾다가 없으면 누가 훔쳐갔나?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기는 망상이 도둑망상이 제일 흔하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데 이제 80, 90된 노인들이 이 마누라가 어디 가서 바람 핀다.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정망상 그 두 가지가 제일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기술했던 그 환자도 처음에 내 남편이 바람 핀다 아주 못 살게 구니까 정신병원에 가뒀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음도 잘 못 걷는 노인한테 어디 가서 바람 피고 왔냐고 이렇게 다그치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 그 망상에 빠지면 손찌검도 해요. 손찌검. 그 할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말기는 뭐 아예 의사소통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완전 어렸을 때 아주 태아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삼킴 장애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그 흡인성 폐렴이 잘 올 수도 있고, 대소변 관리가 잘 안 되고, 뭐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는 거의 100% 남의 손에 의지해가지고 사는 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걸 보호자들의 의견에 상당히 그걸 많이 맡기는데요. 치매 말기 환자를 과연 언제까지 살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살아계신 분을 억지로 뭐 안락사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의사 협조를 얻어가지고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게 서서히 영양 성분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강제 단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영양 섭취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자연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 그러면은 이런 무서운 병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면 왜 각 지자체마다 치매 안심센터라고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라는 데 있어서 만 60세 이상은 누구든지 가면 무료로 선별검사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해야 되냐?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자꾸 옛날 건 잘 알겠는데 뭔가 새로운 거 쓰는 게 자꾸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좀 복잡하고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약속을 자꾸 잊는다든지, 그다음에 척하면 삼천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뭘 자꾸 잘못해서 옆에서 애들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눈치를 영 못 차린다든지, 그다음에 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 이런 것도 자꾸 없어지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노인이 되면 난청이 생겨가지고 귀가 어둡지만 귀가 어두운 게 아니라 말귀가 어두운 거 있죠. 귀는 멀쩡한데 누가 얘기하면 그 말 뜻을 잘 못 알아듣는 말귀가 어두운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이 전두엽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자발성, 독립성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뭐 화장실 가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거 이제 순차적으로 딱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며칠 됐는데도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가 덕지덕지 됐는데도 머리도 안 감으려고 그러고, 왜 옷 갈아입거나 샤워하라고 그러면 자꾸 핑계대고 어제 했는데 왜 또 해야 되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누가 조금만 좀 싫은 소리를 하면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해요. 누가 옆에서 슬픈데 우리가 보통 옆에 사람이 슬프면 같이 울지는 못해도 나도 마음이 슬퍼지는데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재미있는 걸 봐도 전혀 자기가 그런 재미있는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치매 증상들은 한두 번 에피소드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길 때, 그런 때는 이제 한 번쯤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면 이분이 원래 왜 보통 다운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다운 증후군. 선천적으로 이제 좀 정신 지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IQ가 많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치매가 와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빨리 치매가 오는데, 왜 그러냐면 다운 증후군은 이제 염색체의 21번이 보통 사람은 2개인데 그 사람들은 3개가 있어요. 근데 21번 염색체는 뭐를 만들어내는 염색체냐면 아까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1배 반의 아밀로이드 단백을 만들어내니까 빨리 치매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거죠. 여하튼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어떤 다른 인지기능이나 계산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래서 이것이 그냥 떨어졌어도 옆에서 본인이 약속도 다 노트에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시에 무슨 일을 하고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거는 치매는 아니에요. 기억력이 똑같이 나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당신의 생활을 잘 유지하면 아직 치매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일상생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이 이제 치매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치매를 진단하게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제 왜 생겼는지를 보려면, 의사들, 저희 신경과 오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두드려 보기도 하죠. 저거는 그냥 그 재미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 건반사를 통하면, 이게 옛날에 여러분, 소시적에 왜 트랜지스터라는 라디오 있었잖아요. 그래, 동네 전파상에 가면은 이렇게 그 디텍터, 그 계수기 가지고 이렇게 대보잖아요. 어디가 선로가 끊어졌나.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양쪽이 건반사가 똑같아야지만 똑같이 많이 튀든지 똑같이 덜 튀든지 그랬는데, 한쪽은 탁 튀고 한쪽은 덜 튀면 어디에 지금 이상이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하죠. 혈액 검사를 하는데 요새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빈혈 염증 검사는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특히 비타민 B, D하고 엽산, 요즘에는 이제 이 코로나 검사도 하고 중금속, 그다음에 요 유전자 검사를 해요. 유전자. 요거는 어떤 유전자를 가정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 알츠하이머병에 잘 걸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다른 것들을 하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뇌 MRI를 찍고, 요즘에는 이제 그 페트라는 검사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페트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빨간 거, 요게 아까 알츠하이머가 처음으로 현명에서 봤던 그거를 이 사진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생겼으면 이 사람은 머릿속에 잔뜩 아밀로이드가 있구나. 이걸 보고 이 사람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치매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치료 목표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을 돌아가실 때까지 최대로 유지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어르신이 치매에 걸려서 그 걸음걸이도 나쁘고 뭘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꾸 당신이 할 만한 것도 점점 좀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위험하거나 힘든 일 빼고는 치매 환자라도 일상생활에서 같이 가족이 하는 일을 본인도 할 수 있게 해야 돼. 예를 들자면 아주 간단한 거. 세탁해서 말린 거를 이렇게 세탁물 개는 거라든지. 그럼 실수해도 괜찮잖아요? 다시 개면 되니까. 하여튼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매 치료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대증요법, 우리가 감기 때 열나면 해열제 먹이고 기침하면은 그 기침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다음에 가래 생기면 가래약 먹이고 이런 걸 먹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FDA에서 공인된 약 4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그냥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을 조금 좋게 하는, 그렇죠. 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는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죠. 근원 치료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아밀로이드 단백을 아예 안 생기게 하든지, 이미 생긴 거를 없앤다든지, 그다음에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면서 이미 갖고 있는 그 아밀로이드 단백의 독성만을 없애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경의 염증을 없애주는 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나이 먹어서 자꾸 기능이 떨어지는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 치료가 되겠죠. 제프리 커밍스라는 분이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그 작년에는 어떤 약이 개발됐나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그 논문에 보여주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작년에 143개의 약물이 이제 개발 중인데 대부분은 이렇게 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에 지금 모든
제약회사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작년 11월에 FDA에서 부분적으로 승인된 그 아두헬름이라는 약은 개발하는데 약 7조 원이 들었어요. 개발비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약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치매 증상을 일시적으로라도 조금 좋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머리 좋아지는 약은 없습니다. 조금 주의 집중력은 좋게 할 수 있어도 머리가 좋아지는 약은 없어요. 만약 그런 약을 개발하면은 금방 세계적인 재발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 공부 안 하고 약 하나를 먹고서 내일 시험 보려면 오늘 책 한 번 보면 머릿속에 좀 다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은 지금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감이나 망상이나 환각이나 초조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증상들은 지금 치료하는 약들이 있으니까 약물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이제 FDA에서 그 대증치료제로 개발된 약이고 아마 이 중에서도 이런 도네페질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런 이제 패치로 된 걸 붙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조금 심해지면은 유약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 7조 들었다는 그 약인데요.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부작용도 많아가지고 돈은 많이 들었는데 시장에서는 환영을 아직 받지 못하게 된 그런 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약들이 꼭 필요한 것이 누군가는 이런 선두에 나서니까 부작용이나 그다음에 약효를 개선하는 약들을 노력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이제 그 대증 치료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거죠. 이제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 이제 대증 치료인데 근원적 치료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아예 억제하는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갖고 태어난 이 세포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를 방지해 주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보신 정상 사람의 아밀로이드 펫은 이렇게 퍼렇게 돼 있어요. 알츠하이머 병은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그래서 이것들이 두 가지 이렇게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타우 단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없애는 약. 지금은 FDA에서 공인한 약은 이쪽 부분만 없애는 약이고요. 지금은 아직 이것들을 이제 지금 개발 중인 약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것까지 없애는 약이 생기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환자가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그 약을 이 약을 쓴 다음에 1년 만에 찍어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2년 만에 찍어보니까 이렇게 될까. 어떤 분은 전혀 안 나아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많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느끼신 바와 같이 아주 많이 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덜 쌓였을 적에는 효과가 이렇게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치매가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진단받은 사람들은 소용이 없고 경도인지 장애 때 효과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같은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8월 말에 이게 헬스 조선에서 제가 카피를 한 건데 이 레캠비라는 약이 두 번째 약이에요. 7월에 FDA에서 공인을 받아가지고 지난달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달에 2번 정맥 주사를 맞는데 1년에 약값만 3,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에 약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보험을 해줄 수는 없고 또 실손보험도 아마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싼데 몇 사람만 이거 맞으면 그건 보험회사 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아까 그 아밀로이드 페트라는 검사 하는데 제일 싼 데가 1,000만 원,
보통은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를 해요. 그 사진 찍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비싼 데가 120만 원, 제일 싼 데는 8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 교포들이 미국에서 이제 고향에 온다 와가지고 여기서 80만 원짜리 찍어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1,500만 원짜리 대체할 수 있는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미국은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어에서 인정을 해서 지금 본인 부담을 20% 해가지고 이 약을 8월 달부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런 비싼 약만 꼭 써야 되느냐? 치매는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영어 속담에 이게 보면 1온수를 예방하면 나중에 1파운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건데 결국은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방을 우리 지금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마스크 하나 씀으로써 굉장히 그 위험한 코로나를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알츠하이머 병은 어느 한 가지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보면 아까 말씀 다 드렸던 건데 나이가 많을수록 유전적 소연, 감염병, 그다음에 미세먼지, 비만, 당뇨, 그다음에 이제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의자에서만 지내는 거,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머리 다치는 이런 것들이 다 그 뇌의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치매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나이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나머지 유전주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이 감염이나 환경이나 비만, 생활 양식, 심혈관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는 3년 전에 그 나온 영국에서 나온 이제 논문인데 보면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많이 배워서 뇌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뇌가 다치더라도 그만큼 더 여유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년기의 난청, 이 중에서도 아마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집에 이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집에 들어가면 혼자 있을 때 TV를 엄청 크게 틀어놓는 분들이 계셔. 그 귀가 난청이 있는 거죠. 근데 난청은 실제로 가족의 유전성이 있는 것만큼이나 치매에 위험해요. 그래서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청기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머리 다치는 거, 그 다음에 담배, 근데 우울증, 중년기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20년 후에 틀림없이 알츠하이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만성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성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그 호르몬이 아까 기억중 주인 해마를 자꾸 망가뜨리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말년에 가가지고 치매가 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이제 만드는 건데 보면 아까 라이프스타일 중에 운동, 여론 이게 매일 운동이 귀찮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여성은 6,000보에서 8,000보, 남성은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를 걷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 과도한 음주, 이거는 백해무익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대기오염, 이거 중국을 원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때요? 우리가 조금 요새는 이제 다행히 매일 그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를 하니까 이런 미세먼지 발령 경계 경보에 있는 날은 외출을 가능하면 하시지 말고 혹시 나가려면은 그런 95, N95 이상의 마스크를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보면 나는 노인정 가면은 그 사람들이랑 술이나 안 맞아서 내가 고스톱이나 치고 술이나 먹고 나는 안 돼.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연세가 드실수록 친구가 많아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계속 어울려야 되는 새로운 친구를 계속 만나고. 그래서 그런 척도도 있어요.
많이 만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친구를 많이 사귀면 사귈수록 내가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점점점 적어지는 거죠. 비만, 난청 다 말씀드린 거고, 고혈압. 이거는 저학력은 아까 초기 대학 때, 그러니까 우리가 8년 이하의 교육받은 사람하고 그 이상 교육받은 사람하고 치매 발생률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있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많이 배울수록 치매에 덜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다치지 말아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다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특히 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추거나 발생 위험을 낮추려면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처럼 이렇게 새로운 걸 자꾸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사실은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인지기능 자극에 좋은 것은 외국어 배우기예요. 외국어 배우기. 왜냐하면 우리가 모국어를 쓸 때는 항상 어떤 똑같은 장소만 자극이 되는데 외국어를 배우고 그 옆에 언어 중추의 다른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쓴 뇌를 자극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나이에 외국어 배워서 뭐 하리 그게 아니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아마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이제 장기간 외국 여행을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학회가 이렇게 미리 한 3년쯤 전에 정해져요. 이제 3년 후에는 어느 나라 무슨 도시에서 학회가 열린다. 그럼 저는 학회 열리기 1년 전부터 그 나라, 예를 들자면 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학회가 열린다. 그러면 1년 전부터 그 나라 인사 음식을 어떻게 주문하고 하는 거를 이제 한 1년 동안 이렇게 연습을 해가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 나라에 가면 재미있어요. 물론 영어가 통하지만 그 동네 음식점에 가서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점에 가서 그 나라 말로 인사하고 그 나라 말로 주문하면 깜짝 놀라죠. 그런데 굉장히 더 재미도 있고 그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여행 다닐 적에도 사실은 그 나라 사람하고는 최소한 그 나라 말로 인사를 하고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흥정하고 깎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특히 이제 외국어는 배울수록 치매 발병을 많이 늦출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 두뇌 자극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 책 많이 읽고 외국어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글 쓰고 이제 아마 종교에 따라서 성경이나 불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왜 요즘에 보면 그 밑그림이 그 그림에 컬러링 부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물론 거기서 나가가지고 창작 활동, 그림을 그리거나 그 뜨개질을 하거나 수혜를 놓거나 남성분 같은 경우는 서예를 배우시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뇌 자극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이중 언어라는 게 사실은 이 중에 막 일제 시대 때 살았 분들 혹시 계시면 그분들은 일본어를 예전에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일본어를 하시잖아요. 그 캐나다 보면은 이 밴쿠버하고 동쪽의 퀴벡하고는 밴쿠버 사는 사람들은 영어만 쓰고요. 동쪽 퀴벡에 사는 사람 거기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이중국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중국어를 평생 쓴 사람하고 영어만 쓴 사람하고 치매 발생률을 봤더니 치매 발생하는 나이가 이중국어를 평생 쓴 사람들이 5년이 늦었어요. 5년이. 그거는 아까 치매가 5년마다 2배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두 다 이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치매 발생을 절반 낮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연구가 인도에서 일어났는데 힌두어만 쓰는 사람하고 그 인도는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영어를 평생 쓴 사람, 그 이중국어를 쓴 사람하고 했더니 거기서도 4.2년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거의 그런 걸 보면은 이중국어만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해도 나중에 치매를 막는 아주 중요한. 근데 실제로 이 두뇌 활성이 되면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뇌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활성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아주 재미있는 이건 실험 동물인데요. 여기가 시골쥐, 요 강남쥐.
쥐를 한 3주, 2, 3주 정도만 하나는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운동하는 쳇바퀴도 만들어주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뛰게 하고 하나는 그냥 거의 케이지에다 가둬두고 물하고 먹이만 줬을 때. 그래서 3주 후에 보면 재미있게 친구들이랑 잘 놀고 스트레스 없이 운동하는 애는 이렇게 많이 가지가 많이 뻗어요. 그냥 있는 애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죠? 우리나라 교육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애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공부 더 하면 막 벌 주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빈부의 차 때문에 교육 균등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내가 먹고 입고 하고 싶은 거를 다 억제하고 그거를 내 자식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조금 사실은 저는 그건 불만이긴 해요. 아까 제가 이제 난청을 말씀드렸죠. 이게 보면 이 고도 난청에 이르면 한 5배 정도 치매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주 미약한 난청이 있을지라도 그때부터 바로 가서 보청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심혈관 인자 이거는 다 치료를 해야 되고 다음 보면은 고혈압이나 혈관이 막히면 꼭 혈관성 치매만 생길 것 같은데 사실은 혈관성 치매 이외에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러면 여기 보면 아밀로이드 단백들이 같이 쌓여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혈관성 치매 위험 인자도 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비만이 생기면 특히 이제 이 복부 비만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이 비만세부터 나와가지고 얘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뇌에 염증세포를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뇌에 만성 염증이 생겨서 신경세포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내장 비만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다음.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음주.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 보면 이게 이제 그 논문에 나온 건데요. 2008년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지금 4년마다 뇌를 찍어봤어요. 술을 못 끊었어, 이 사람이. 이렇던 뇌가 이렇게 쪼글거렸어. 불과 6년 만에. 그러니까 술을 계속해서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은 뇌가 엄청 작아져요. 이건 아예 기억 중추도 작아지고 이미 기억을 담아뒀던 거기도 망가지기 때문에 이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치매는 정말로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워.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다음 슬라이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부 외상. 다음 슬라이드. 그 보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주의할 게 요 이제 낙상 사고인데요. 머리를 안 다치더라도 우리가 낙상 사고가 나면 어디가 금이 가거나 관절이 붓기도 하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젊으실 때는 괜찮은데 연세 든 분들은 뇌에 예비능이 별로 없다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부은 데서 염증 세포가 뿜어내는 나쁜 물질들이 뇌로 혈류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뇌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헛소리하고 이렇게 특히 노인들 낙상이 생기면 선망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낙상 사고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균형 감각이 나빠질 때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넘어지실 때 물론 차에 직접 부닥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외상성 뇌손상은 진짜로 위험한 거죠. 다음 슬라이드. 뭐 백해무익한 담배는 이렇게 신경 독성을 직접 일으키니까 담배는 줄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끊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개피를 피거나 한 갑을 피거나 독성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담배를 못 고시는 분이 있으면 줄일 게 아니라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죠. 역시 그 노화를 촉진하니까 결국은 치매로 빨리 이어집니다. 아까 우울증, 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데 많이 어울릴수록 내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적다고 그랬죠. 그래도 옛날 말에도 이렇게 뭐 3명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가 배울 사람이 하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내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뭘 해 이러시지 말고 그 사람들이 모르면 내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사람 뇌도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격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 거고.
네, 다음 슬라이드.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신체 활동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성분들은 8,000에서 10,000보, 여성분들은 6,000보에서 8,000보. 근데 이렇게 근데 어슬렁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신체 활동은 뭐냐면 이렇게 빨리 걸어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숨이 가쁘고. 그래. 근데 우리가 8,000보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조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터벌 워킹이라고 해가지고 한 4, 5분 빨리 걷다가 또 한 4, 5분 천천히 걷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걷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벌 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20분 동안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으면 뇌파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별 자극이 안 돼요. 이분은 조금 빨리 걸으면 이렇게 뇌가 활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쓰고 와이어레스로 다 이런 걸 뇌파 활동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하고 운동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당뇨는 반드시 싫어요. 왜냐하면 단 거를 여러분 드실 때마다 이거 진짜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참는 방법은 요거 내가 한 개 먹으면 뇌에 그만큼 염증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 것을 먹으면 반드시 뇌에 부담이 옵니다. 이게 이제 비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신경세포 기능이 없어져가지고 날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아 당뇨를 우리가 1형 당뇨라고 그러고 성인 당뇨를 2형 당뇨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알츠하이머 병을 뇌당뇨 혹은 제3형 당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제2형 당뇨가 잘 고쳐지지 않으면 나중에 알츠하이머 병이 오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아까 미세먼지 말씀드렸고 다음 슬라이드. 예, 미세먼지가 이 혈류를 타고 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콧속을 통해 가지고 바로 뇌로 올라가 가지고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이게 그 미세먼지 처리되면 집에 가면은 거실에, 침실에, 그다음에 독서하는 독서대 여러 군데 다 지금 설치를 해놔서 여러분도 이 그 큰 걸 거실에 놓고 그다음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반드시 하나쯤 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신경염증이 결국 문제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 아까 식품 첨가물들을 드시는 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제 그 여러분한테 제일 지금 와 닿는 토픽 중에 하나일 텐데 다음 슬라이드. 먹는 거는 사실은 지중해 식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별게 없어요. 신선한 과일, 신선한 야채,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쌀이나 하얀 밀가루가 아니고 통밀과 현, 빵을 먹더라도 귀리빵이나 통밀빵 같은 걸 드셔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밀가루보다는 메밀가루가 훨씬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글루텐 같은 게 적기 때문에 해산물을 많이 드시고 특히 등푸른 해산물, 올리브유 중에는 익스트라 버진이라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추석 되면은 올리브유 선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가지고 절대로 달걀 부침할 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그걸로 에그프라이 하면은 좋은 성분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샐러드 먹거나 빵 찍어 먹을 때만 쓰셔야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지중해 식단의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런 멋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대가족 제도니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뭐 말도 끔찍하게 혼밥, 혼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식사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서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오늘 있었던 일 서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래야 되고요. 매일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해산물. 우리는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3번을 갖다가 쇠고기 먹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단백질 섭취는 가능하면 생선이나 콩류에서 하시고요. 이 고기는 특히 붉은 고기는 적게 드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고기 아니면 못 먹겠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긴 해요. 이거를 여러분 좋아하는 뭐 불고기나 불갈비를 드시는 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처럼 수육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주로 먹는데 돼지고기를 저녁에 먹으려면 새벽부터 하루 종일 삶아가지고 나중에 좋은 단백질만 남는 걸 먹는 거죠.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물은 하루에 약 1.5리터 생수. 여기에는 커피나 차로 마시는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형태의 물. 근데 가능하면 여성분은 하루에 한 잔, 남성분은 한 2잔 정도의 음식과 함께 레드와인을 드시는 건 좋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강의 듣고 난 술 안 마시는 사람이 나 레드와인 마셔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혹시 이 중에 계속 나는 음주를 하시던 분 같으면 음주 습관을 소주나 위스키로부터 이런 와인으로 바꾸는 것이 지중해 식단을 향하는 것 중에 하나. 다음 슬라이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블루베리나 녹색잎 채소, 그 카테킨이 들어있는 녹차, 계피, 그다음에 연어, 강황. 그 인도 사람들은요 주식이 이 강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레를 많이 드시는 게 인도 사람들 카레를 많이 먹으니까 치매에 덜 걸린다고 돼 있고, 이 호두도 좋고 호두 기름도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새 많이 아는 프로바이오틱스, 이거는 이제 장 운동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이로운 장에 이로운 것들이 좋은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뇌에도 이로운 걸로 돼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스트레스는 백해무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벤더 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가나 명상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누가 부탁하면은 뒷일 어떻게 감당할 생각하시는 거 무조건 그래 내가 해줄게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만 나중에 이제 아이고 이거 내가 괜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때 얼굴 붉힐 게 아니야. 내가 일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좀 빠질게. 나는 빼줘. 그건 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할게. 이걸 해야지. 그 다른 사람 얼굴 칠해하느라고 할게.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스트레스가 오니까. 편안한 음악. 다음.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 전에는 뇌혈류가 요 정도인데 명상하면 이렇게 뇌혈류가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명상이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명상 아마 여기 제가 이게 이 클래식 500에도 이 명상이나 요가 교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 명상을 해서 우리가 그 기능성 MRI라는 걸 찍어보면 이렇게 명상을 하면은 이런 데가 이렇게 뇌가 자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 다음 슬라이드 몇 개 좀 보여줄까요? 다음 이건 다 뭐냐면 여기요. 이웃을 위한 봉사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어떤 내 마음의 그런 평온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나중에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쉬운 거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부정맥 같은 것을 철저히 치료를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 뭐 과도한 음주는 아까 보셨죠? 뇌가 6년 만에 그렇게 쪼그라드는 거. 그다음에 즐겁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머리 다치지 않게 하고 좀 전혀 이런 몸에 필요 없는 약 이런 것은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야 내가 지난번에 그 어디 아팠을 때 이걸 먹으니까 감쪽같이 났어. 네가 지금 그러니까 너도 내 약 먹어봐.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약을 이렇게 억지로 먹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먹으니까 좋으니까 너도 먹어봐.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가서 조기 진료를 하고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마지막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다음 생각 젊게 하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나이에 뭘 해?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 자꾸 배우고 새로운 거에 흥미를 잃지 말고 그런 게 이제 젊게 사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몸에 해로운 거는 무조건 빼야 되는 거예요. 각성하고선 금주 금연. 그다음 바른 자세로 아까 활기차게 거기 아까 제가 인터벌 워킹 말씀드렸죠.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뇌 건강 식단. 우리 채식과 생선, 두부 요거를 위주로 하는 게 별거 없는 그게 이제 지중해 식단인데 거기에다 이제 하루에
한두 잔의 레드 와인 이거를 마시면 지정 식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분 좋게 이웃이란 봉사. 여기서 이거를 이제 첫 글자를 딱 하면 생각 바꾸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치매는 예방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